하겠습니다. 이 전체 플로우는 잘 머릿속에 넣어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실습하실 때도 요 플로우를 따라서 아마 가실 거라서, 네, 한 번 더 리마인드가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절차에 대해서 좀 숫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사전 준비 단계입니다. 네, 사전 준비 단계의 첫 단계는 작년에 하는 거죠. 네, 올해 영양평가를 하려면 작년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네,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 사업, 그 공공 시스템도 계속 변경이 있고 뭐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니까요. 공공 시스템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정보화 사업 예산을 수립할 때, 네, 정보화 사업 계획에 따라서 영양 평가를 해야 되는지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필요성이 있는 개념 파일 운영 또 시스템 운영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영양 평가를 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양평가 이제 필요성을 검토할 때는 또 나오는 그 5만, 50만, 100만, 네, 5만 민감 정보가 50배 정보, 이제 연계 50만, 단독으로 100만, 이미 영양평가를 받은 후에 이제 검색 체계 등 운영 체계 변경하는 경우에도 영양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es, one, o인데요. yes가 하나라도 있으면 영양평가를 이제 받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질문이 많이 나오구나.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았는데요. 그냥, 네. 운영 체계를 변경하는 경우가 도대체 이제 뭐냐. 네, 요거에 대해서 좀 이제 케이스별로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개인정보의 그 라이프 사이클 있죠. 라이프 사이클에 이제 변화가 있거나, 그러니까 새로운 개인정보 항목이 추가되거나 없던 삼자 제공이 생기거나 개인정보 수집에 예전에는 오프라인 수집은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하다가 앱이나 웹을 통해서도 수집이 되거나 수집 경로가 바뀌는 거죠. 추가가 되는 거죠. 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개인정보 파일의 운영 체계에 이제 변경된 거기 때문에 영역 평가를 해야 되죠. 수정된 부분에 한해서 또는 개인정보 안전 사업부 조치 측면에서 그 보안 체계에 좀 큰 변경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예전에 온프라미스로 시스템 구성을 하다가 클라우드로 옮기게 되면 그 IAM 같이 이제 계정 관리, 권한 관리 이 체계가 전체적으로 다 변경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영역 평가를 받아야 되죠. 변경된 부분에 한해서. 다만 우리가 노후 장비를 교체만 하는 하드웨어 교체만 한다라고 하면 개인정보 파일의 운영 체계에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예, 그런 경우에는 영양 평가를 추가로 이제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시를 네, 머릿속에 잘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신규로 구축하거나 기능을 보도하면 당연히 변경이 되는 거고요. 개인정보의 수집 경로나 처리 절차를 이제 확대하면 네, 이것도 당연히 개인정보 운영 체계 이제 파일 운영 체계 변경이 있죠. 기관 내부의 다른 정보 시스템과 새롭게 연계하거나 연계 방식 또는 연계 데이터를 바꾸면 개인정보 항목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기존에 이제 정보 주체로부터 직접 수집하다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제 받아오는 제공받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수집의 어떤 적법 근거나 흐름이 이제 변화되니까 이제 이것도 운영 체계의 변경이 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항목이 추가돼요. 또는 변경됩니다. 목적이 바뀌어요. 이것도 개인정보의 적법 근거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신기술을 도입합니다. AI 챗봇, 우리 콜센터가 있었는데 AI 챗봇으로 이용자와 상담을 한다라고 하면 또 새로운 개인정보, 신기술을 통해서 개인정보 처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구축된 DB에 대해서 접근 관리 통제하기 위한 보안 체계의 이제 중대한 변화가 이제 단순히 솔루션을 뭐 A라는 솔루션을 B라는 솔루션을 바꿔 같은 기능을 하는 요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요. 네. 완전히 좀 체계적으로 이제 변화가 있을 경우에 입니다. 사업의 서비스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를 기존에 수집한 정보와 다시 결합하여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차적인 프로파일링 안 하다가 한다. 이러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운영체제 변경이 있는 예시이기 때문에 영향 평가를 이제 하셔야 되고요. 기존 업무 처리 절차나 개인정보 체계의 변경이 없는 단순 노후 장비 교체, 이제 운영 유지보수 사업, 공공기관 같으면 매년 유지보수 사업을 내죠.
업체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는데 이게 개인정보 파일의 운영 체계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네, 대상에서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 기관과 연계 관련돼서도 연계가 바뀌면은 이 운영 체계의 변화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외부 기관의 요청 또는 법률 근거에 따라서 연계 연동이 이제 추가되는 경우. 네, 옛날에는 연동이 없었는데 지금 연동을 하면 운영 체계에 이제 변경이 생기게 됩니다. 기존의 외부 기관과의 파일 연계 연동 절차를 이제 변경하는 경우인데요. 예전에는 뭐 상급 상위 기관에서 취업 관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런 우편 공문 발송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동해서 변경한다라고 하면 개인용 파일 운영 체계에 연동 연계 변화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인용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한해서 이렇게 이제 예시를 주고 있습니다. 네, 뭐 참고로 개인정보 포털에 가시면 영양평가 맛보기 메뉴가 있습니다. 맛보기. 네, 맛보기 메뉴 한번 써보셔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이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영양평가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이 영양평가 사업계획서죠. 네, 그래서 영양평가 사업계획서의 목차이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사업계획서라고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 개요가 있고, 영양평가 업무 현황이 있고, 사업 추진 계획이 있고, 내용이 있고, 예산. 예,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영양평가 사업 예산을 짭니다. 지금 보면 영양평가가 보통 이제 한 달에서 두 달, 길면은 세 달, 네 달까지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보통 한 두 달 정도가 평균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양평가를 한번 들어가면 한 두 달 정도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년 평가가 보통 이제 두 명 정도가 들어가시는 것 같고, 많이 들어가면 서너 명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명이 두 달, 이게 보통 스탠다드 같고요. 예산은 한 3천에서 4천, 많으면은 이제 억 단위가 넘어가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예산 좀 짜요. 짠 것 같아. 네, 짠 것 같은데요. 요 보통 이제 연년평가 이제 요 자격을 취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두 가지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 사실 먹고 살기가 좀 힘들어지니까 이런 자격증에 관심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ISMS-P가 있고 피아가 있죠. 두 개의 장단점이 되게 뚜렷한데요. ISMS-P는 일주일 단위로 심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약간 이제 본인이 막 가고 싶을 때 좀 이렇게 짧게 짧게 네, 갈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게 또 경쟁이 좀 치열해지면 내가 원할 때 심사를 못 가게 되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빵꾸 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좀 단점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피아는 네, 한 번 들어가면 두 달 이렇게 하는 거라서 좀 장기적으로 마치 급여처럼 뭐 할 수 있다, 안정적으로 좀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대부분이 다 그 감리법인에 네, 소속이 돼서 감리법인 같은 경우에 뭐 풀타임도 있지만 파트타임 직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하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감리법인 자체가 전체로 연령대가 좀 높으시다 보니까 좀 나이가 좀 있으셔도 네, 특별히 이제 구애받지 않고 좀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네, 의견이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전년도에 이제 영양평가 예산이 이제 마련이 되면 이제 올해 당해년도에 영양평가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려면 이제 RFP를 작성을 하고 사업을 발주하고 평가기관을 이제 선정하게 됩니다. 네, 사업 발주 시에 이제 주의사항인데요. 네, 이게 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이제 기본적인 사업 발주 프로세스를 그대로 따르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그거대로 이제 하시면 되는 거죠. 제 RFP를 작성하고 사업 발주를 통해 이제 평가기관 선정하게 되고요. 평가기관 당연히 보호위원회에서 지정한 13개 평가기관 중에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또 평가의 이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발주를 해야 되는데요. 가장 이제 이슈는 SI 사업에 하나의 파트로 묶어서 발주가 통합 발주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법 위반은 아닌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험에 나오면 그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SI 사업자가 내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돈을 주잖아요. 네, 그러면 인연평가 기관이 아주 크리티컬한 거 발견해가지고 지적을 하면 이 SI 사업자 입장에서는 얘를 조치하려면은 막 골치도 아프고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들고 우리 사업에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면 평가 기관들한테 좀 빼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돈 주는 쪽에서. 안 그러면 이제 한번 괴롭힐 거야. 잃어버리면 네, 그 거부하기가 또 쉽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향 평가는 독립적으로 이제 수행될 수 있도록 그 SI 사업과 이제 분리 발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예, 공고하고 있고요. 인형 평가는 설계 완료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잡을 때는 설계 완료 전에 평가를 수행하도록 기간을 잡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개선 계획 있잖아요. 개선 계획의 반영 여부를 감리 또는 테스트 단계에서 확인해야 되죠. 근데 감리를 하고 있다면 그 대상 정보 사업이 하고 있다면 그 감리 사업에서 네, 이 감리 사업 발주를 할 때 영향평가 개선 계획도 점검해야 된다라고 리카이어먼트를 내시면 되는 거고요. 네, 우리 사업이 아니고 감리 사업에서. 네, 감리를 안 받고 있으면 영향평가 사업을 내실 때 평가 기관을 통해서 이제 테스트 단계에 한 번 더 이행 점검 해주세요. 이런 거 이제 리카이어먼트를 내시면 됩니다. 안 내시면 공공기관이 직접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 분리발주하라 그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정보화 사업의 일부로 같이 발주하면 독립성을 심각히 이제 저해할 수 있으니까 발주할 것을 하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리업체 있죠. 예, 아까 이제 뭐 지금 보면 영양평가 업체들이 감리법인이 많잖아요. 그래서 감리법인들이 감리도 하고 영양평가도 같이 하면 영양평가 의 개선 과제를 감리가 보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상호 또 이렇게 이해상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감리 사업자와 영양평가 사업자는 같이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또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CAS가 감리도 하고 CAS가 영양평가를 같은 사업에 대해서 같이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 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네,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다음 이제 투입 인력인데요. 투입 인력은 반드시 자격이 있는 사람이 투입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투입 인력의 이제 인증서 보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요. 네, 자격이 있는 사람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 인력은 평가 기관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전체 인력의 50% 미만에 한해서는 프리랜서나 타사 인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50% 미만이죠. 두 명이 투입되면 한 명은 우리 회사 직원이고 한 명은 프리랜서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50% 이상이 되죠. 50%죠. 네, 그래서 두 명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모두 우리 소속이어야 할 거고요. 세 명이 들어가면 그 중에 한 명은 프리랜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50% 미만에 한해서는 다른 회사 직원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RFP를 내는 거고요. RFP는 아까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보통 내시잖아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개요, 업무 현황, 사업 추진 계획, 제안 요청 개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예산 뭐 이런 거 빠져 있죠. 그래서 RFP를 이렇게 내게 됩니다. 보통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작성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인력평가 기관 선정 시 주의 사항은 평가 기관 중에 기관은 반드시 이제 인력평가 기관으로 지정된 13개 회사 중에 이제 하나로 해야 됩니다. 네, SK 실더스 얘기가 드렸는데 SK 실더스가 이제 자격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공공기관 중에 옛날에 SK 실러스 평가 기관이었지 하면서 이제 연락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최신의 평가 기관을 이제 확인해서 해야 되고요. 뭐 보호위원회로부터 이제 경고나 지정 취소를 받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사이트에서 유효한 기관들을 확인하고 평가 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분석 설계 단계, 설계 완료 전에 영향 평가를 해야 되겠죠.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특정 시점에 2월 달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실제 이제 정보화 사업이 분석 설계 완료 시점이 5월 달이다라고 하면 또 이제 4월 또 5월 초 이렇게 이제 영양 평가 사업이 이제 실제로 투입이 되게 됩니다. 네, 그분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인형 평가를 수행하게 되고요. 이분들이 이제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자료를 수집하고 흐름 분석을 하고 침해 요인 분석을 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면 이제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뭐 컨설팅을 받거나 어떤 정보 사업을 하거나 마찬가지로 처음에 착수계획을 쓰잖아요. 예, 그 사업 수행 계획서를 쓰는 거죠. 네, 사업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수행 계획서를 이제 작성할 때 이제 고려 사항이고요. 예, 평가 목적, 대상, 뭐 수행 주체, 평가 기간 절차 뭐 등을 이제 포함한 영양 평가 사업 수행 계획서,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수행 계획서를 가지고 보통 착수회의, 킥오프를 통해서 네, 이제 유관 부서 필요한 이해관계자를 모아서 수행 계획을 공유를 하고 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냥 일반적인 공공 시스템의 이제 프로세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수행 계획서를 수립할 때, 네, 우리 품질 관리 방안. 이게 이제 계속 우리 이 교육이 처음에 생긴 이유도 영양평가 품질이 너무 엉망이라서 이 교육이 생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양평가를 했으면 돈을 썼으면 제대로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품질 관리 방안을 이제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행 계획서에. 네, 사업 수행 계획서 그 목차이고요. 평가 목적, 대상, 평가 주체, 평가 기간, 평가 절차 및 방법, 평가 사항, 평가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이고, 자료 계획이나 분석은 어떻게 할 것이고, 평가 결과의 정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제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목차에 넣게 되는데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 이제 이 평가 수행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될 목차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뭐 대안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뭐 이런 것도 이제 유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 딱 보면 알 것 같은데 막상 또 시험에 나오면 또 헷갈리거든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 계획서가 있었죠. 사업 계획서가 있었고, RFP가 있었고, 수행 계획서가 있습니다. 거기 다 목차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미세한 차이가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 정도를 좀 캐치하고 계시면 혹시 시험에 나오면 좀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많이 알려드리나 모르겠어요. 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네. 다음 이제 착수계를 썼으면 보통 착수계 할 때 이제 평가팀을 같이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컨설팅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컨설팅을 할 때 당연히 우리 프로젝트 멤버, 투입되는 멤버는 당연히 평가팀이죠. 근데 내가 혼자 할 수 있지 않잖아요. 협조를 받아야 되죠. 유지보수 사업자의 협조를 받아야 되고, 현업의 협조를 받아야 되고, 네, 또는 SI 사업자, 지금 종바 사업이 있다면 SI 사업자가 인터뷰 대상이 되기도 하고, 산출물도 제출하셔야 되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그 평가팀을 구성할 때는, 네, 뭐, 사업관리 담당자 협조하에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유검수 담당자, 외부 전문가 등을 이제 최대한 참여시켜서 같은 이제 원팀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협조를 잘 받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산하기관이 관여되어 있다면 산하기관 담당자도 참여를 시키고요. 필요하다면 이제 외부 자문위원도 포함을 시키고 합니다. 평가기간 수행 인력은 상주가 원칙입니다. 2달 한다면 2달 동안 상주가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품질 관리 담당자는 비상주가 가능합니다. 필요할 때만 오면 되잖아요. 네, 주요 단계별로 산출물 검토를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품질 관리 담당자는 비상주, 나머지 투입 인력은 대부분 다 상주를 하십니다. 네. 평가팀 구성 시 점검 사항이고요. 평가팀은 필요한 사람 또는 유관 부서를 최대한 이제 참석해서 구성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인력은 반드시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행 인력은
평가기관 소속이 아닌 이제 프리랜서나 타사 인력도 활용 가능하지만 전체 투입 인력의 50% 미만으로 이제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평가 인력의 뭐 자격 요건이 당연히 이 자격 요건 갖추고, 네, 뭐 위험 평가 및 프라이버시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법률적인 지식 당연히 필요하고요. 업무나 도메인 지식이 필요하죠. 뭐 공공기관도 도메인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네, 보건복지 분야 또는 뭐 행정 분야 또는 그 국토교통 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도메인 지식이 있으시면 평가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베이스가 있으셔야 되겠죠. 네, 기술적인 베이스가 네, 대부분 다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응용 시스템이나 시스템 인프라 특히 이제 개발 관련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시면 도움이 되고요. 또 보안 관련된 지식이 또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인력들로 이제 평가팀을 구성하고 평가를 하는 거고요. 평가 자체는 반드시 평가 인력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그 평가팀을 구성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역할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것도 시험에 나올까 싶은데 가끔씩 나올 때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어쨌든 총괄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있죠? 네. 다음에 대상 기관의 사업 주관 부서가 이제 네, 주관을 하게 될 거고요. 평가 기관이 실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유관 부서는 이제 지원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하거나 인터뷰를 당하는 인터뷰 일정을 잡고 참여하는 그 역할들을 하게 되겠죠. 시스템 개발 부서도 당연히 인터뷰 대상이 되고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뭔가 도움을 주는 이런 이제 대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쭉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영향평가 필요성 검토는 당연히 주관 부서가 해야 되겠죠. 평가 기관이 할 수 없죠. 필요성 검토는 주관 부서가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평가 자체는 평가 기관이 하는 거지만 사실은 주관 부서가 같이 한다. 공동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검수는 네, 당연히 이제 주간 부서가 하게 됩니다. 개선 계획에 대한 이행 관리는 주간 부서가 주관해서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승인 및 의사결정 부분인데요. 기관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그 개인정보 영향평가 33조 1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공기관의 장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최종적인 책임은 공공기관의 장, 이 하게 되고요.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의사결정, 즉 이제 최종적인 보고서를 제출받는 대상은 공공기관의 장이 되고요. 개선 계획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의 장이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있고 나머지 조직들은 분야별로 이제 서포트를 하고 지원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역할 부분이 있는데요. 네,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역할은 이제 보호법에 있는 내용인데, 이거 약간 업데이트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죠? 개인정보, 네, 자료의 관리, 이거 아니죠. 인적, 물적, 뭐, 저쪽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되면서 뭐, 이사회 보고, 뭐, 이런 거에 이제 여기 다 들어가 있지. 경영진에 대한 보고, 좀 바뀔 내용이긴 한데요. 우리는 뭐, 법은 여기서 법을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이제 전체적인 개인정보 총괄 책임을 갖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되고, 뭐, 보안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영역 평가를 하면 안전사고 조치가 대부분 다 보안이랑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연결해서 보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정보통신 보안 담당관이 이제 뭐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쭉 읽어보시면, 네,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팀이 구성이 되면, 여기 팀 구성에 대해서 우리 계획서에 이제 사업 수행 계획서 이런 내용을 포함하게 되고요. 뭐 주요하게 보실 사항들이 실제로 인력평가 하시는 분들은 요 인증번호를 다 달고 있으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평가는 평가 기관이 하는 것이고, 평가 기관에 투입된 인력은 반드시 영역평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평가 계획이 수립이 되고 팀이 구성이 되면 이제 평가를 하면 되겠죠. 네, 평가를 하려면
이게 이제 약간 컨설팅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기초 자료 수집이 있어야 됩니다. 문서 검토를 먼저 진행을 하는 거죠. 막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인터뷰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문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요 단계가 평가 자료 수집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평가 자료는 네, 이것도 사실 굉장히 상식적인 건데요. 이 수행 안내서가 처음 만들 때, 그러니까 2021년, 22년도에 처음 만들었는데, 저는 이제 처음 만들 때 한 4명, 5명 정도가 같이 만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도 한 파트를 맡아서 네, 진행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인연평가 처음에 이제 수행 안내서를 만들 때, 우리나라의 제도가 처음 시행이 되었고, 이제 컨설팅 업체는 보통 이제 컨설팅을 많이 해보셔가지고 괜찮았는데, 감리법인들이 영향평가 기관으로 많이 지정이 되었거든요. 근데 감리 절차와 컨설팅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때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를 만들면서 진짜 자세하게, 네,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너무 들쭉날쭉해서, 마치 무슨 교육 교재처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제 돌이켜보면 평가기관들이 그 문턱을 못 넘어가는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너무 들쭉날쭉해서 어느 정도 평준화, 상량 평준화를 하자 해서 평가 수행 안내서를 구체적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평가기관들이 요것만 하면 돼. 요런 이제 입장들이 좀 많아서 그 이상을 하지 않는 좀, 네, 약간 부작용이 지금 좀 크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은 되게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자료 수집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내부 정책 자료, 외부 정책 자료, 대상 시스템 관련 자료.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잘 보시면 문제 내기 좋겠죠, 그죠? 너 이것도 상식적이니까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시험 문제로 나오면 또 이것도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꼼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 정책 자료라 하면 공공기관, 대상 공공기관이 내부에서 기존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또 보안도 포함이죠. 관련돼서 어떤 규정, 지침, 내부에서 어떤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부 정책 자료는 기관 내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규정, 조직 현황, 네, 기존의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뭐 관리 규정,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이거는 그 내부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영역평가 무관하게. 예, 그런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게 1번 내부 정책 자료이고요. 두 번째 외부 정책 자료는 영향평가 또 개인정보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그 기관 바깥에서 영향을 미치는 자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개인정보보호법이죠. 개인정보보호법 지침, 개인정보 관련된 뭐 기본계획, 정부에서 나오는 계보위에서 나오는 각종 안내서, 가이드라인, 네, 정책 방향. 요런 게 이제 크고요. 또 하나가 대상 시스템의 특수성이 있는 거죠. 대상 시스템이 의료면요.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있을 거잖아요. 개인정보 관련된. 네. 그래서 또 금융이면 금융 관련된 신용정보법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그 기관의 대상 사업의 개인정보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의 어떤 자료들을 이제 수집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역 평가를 하려고 하면 이제 대상 시스템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겠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자료이고요.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양과 범위, 대상 사업이 이제 적절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대상 정보와 사업의 사업 수행 계획서, RFP, 네, 요건 정의서, 요구사항 정의서, 업무 기능 분해도 뭐 화면 설계서, 산출물들이 필요한 거고요. 정보 시스템의 외부 연결을 위해서 위탁계약서, 뭐 인터페이스 정의서, 메뉴 구조도, 네, 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내부 보안, 네, 제 개인정보 안전조치 뭐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조도, 네, 뭐 보안 시스템 구성도 뭐 이런 것들이 대상 시스템 관련 자료로 수집이 되어야 되겠죠. 네, 요 밑에 뒤에는 예시입니다. 뭐 내부 정책 자료와 뭐 대상 시스템 자료가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부 관리 계획, 이거는 대상 시스템 관련 자료가 아니고 그 조직에 이미 가지고 있는 내부 체계죠. 그래서 요 내부 관리 계획서 이런 거는 내부 정책 자료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 정보 보안 자료 이런 것도 뭐냐 하면은 대상 시스템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고
이미 그 기관이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트워크 구성. 우리 시스템을 위한 게 아니고 대상 시스템에 대한 게 아니고 그 기관 전체 보안 이미 통제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내부 정책 자료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그 두 번째 이제 그 외부 정책 자료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 따따따.로.go.kr에 들어가셔가지고 관련된 법을 이제 찾아주시면 되죠. 근데 도메인별로 의료법, 뭐 전자정부법, 네, 또는 교육 관련된 뭐 분야에 들어가면 교육법, 네, 뭐 무슨 뭐 중등 어쩌고저쩌고 이런 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법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법들이 있고요. 개인정보 관련돼서는 개인정보보호법 하위에 이제 고시들이 있고 그 하위에 이제 안내서들이 이제 다양하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좀 찾아보시면 되고요. 위치 정보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위치정보법 이런 거 찾아보셔야 되겠죠. 또 최근에 이제 CI 네, 공공기관 또 홈페이지에서 CIA를 수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CI 이용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보통신망법 23조의 땡땡땡 밑에 보면 연계정보 이용기관에 대한 안전조치 요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기관 또 위반하면 방통위에서 과태료 받을 수 있고 CI도 우리 다른 개인정보 같이 섞여 있고 하면 결국 다 개인정보로 포섭이 되기 때문에 네, 뭐, 만약에 CI를 쓴다라고 하면 정보통신망법의 그 조항, 그다음에 연계정보 이용기간 안전조치, 이 부분들이 외부, 네, 외부 정책 자료로 수집이 돼야 합니다. 대상 시스템 관련 자료는 대상 사업의 이제 산출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수집이 되면 분석을 하겠죠, 그죠? 네, 자료를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죠? 분석을 하면 내가 영향평가를 하려고 하는 대상 사업의 대상 기관의 전체적인 개인정보 관련된 내부 규정을 알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시스템에 적용을 받는 외부의 어떤 법, 기준, 체크리스트, 또 안내서, 가이드 등을 인지하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대상 시스템의 산출물을 보면서 내가 인명평가를 하고 있는 대상 시스템의 범위, 구성, 네, 적용되어 있는 기술, 그 시스템의 보안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 내용들을 가지고 다음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흐름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우리가 보안 컨설팅과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컨설팅 또는 개인정보 그 영역평가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흐름 분석. 보통 다른 뭐 일반적인 보안 컨설팅은 갭 분석이라고 하는 에지지 분석을 하죠. 그래서 ISO 27001, 뭐 ISMS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갭 분석을 하고 위험 평가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개인정보 영역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파기, 흐름, 이런 이제 흐름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법적인 요건들이 다 달라지고 그 흐름상의 허점들이 결국 침해 요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개인정보 수집되고 저장되고 이용되고 파기되는지 그 흐름을 분석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흐름 분석 단계가 이제 있다. 이게 이제 개인정보 관련된 영향평가나 이제 컨설팅에서의 좀 특수한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흐름 분석 단계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현황을 분석하고, 네, 개인정보, 우리가, 왜냐하면 이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개인정보를 모든 메뉴에서 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안에서 개인정보 처리하는 업무는 무엇인지를 이제 분석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회원 관리, 민원 관리, 상담, 네, 뭐 구매 이런 이제 각종 업무들로 구분이 되어서 개인정보 처리하고 있네. 이게 이제 개인정보 처리 업무 현황 분석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 각각의 업무별로 어떠한 개인정보가 어떤 경로로 수집, 저장, 이용, 제공, 파기되고 있는지 흐름을 이제 분석하는 게 흐름표를 작성하고 흐름도를 작성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무 현황을 디파인하고 파악하고 업무별로 흐름표와 흐름도를 작성한다. 이게 이제 흐름 분석이고요. 요 시스템 구조도는 사실은 요 별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 흐름도와 좀 무관하게 어쨌거나 그런 개인정보 흐름들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또 개인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 인프라 위에서 돌아가는 거죠. 바닥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시스템의 어떤 구조적인 측면,
구성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평가하는 범위는 어떻게 되고, 어떤 기술이 사용되고 있고, 접근 통제는 어떻게 되고, 보안 시스템은 어떤 게 들어와 있는지를 분석하는, 그러니까 보안 아키텍처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는 단계가 시스템 구조도 작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작성하니까, 작성하고 말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분석이라서, 네, 시스템 구조를 분석해야 되는데, 지금 평가하시는 분 대부분 그냥 작성하고 말아버려서 좀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조적인 측면, 그러니까 평면적인 측면에서 시스템 구조도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흐름 단계에서, 흐름의 측면에서 현황 분석, 흐름표, 흐름도를 작성하고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입체적인 분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 흐름 분석 단계를 이제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영역 평가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계이면서 시간이 좀 가장 많이 걸리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개인정보 흐름 분석 단계를 조금 더 이제 세분화를 하면, 네, 1, 2, 3, 4인데, 제가 4번은 또 별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업무 처리 업무 현황을 분석하고, 흐름표를 작성하고, 흐름도를 작성합니다. 네, 여기서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최종 이제 산출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업무 현황 분석은 산출물을 분석했죠. 앞에서 분석한 그 결과가 넘어오는 거고요. 담당자 인터뷰를 합니다. 필요하면 이제 뭐 화면 실사 같은 걸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식별을 합니다. 모든 업무가 다 개인정보 처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민원, 네, 또는 회원, 네, 뭐 회원 관리, 민원 관리, 뭐죠? 무슨 땡땡금 지급, 네, 그다음 부정수급, 적발, 모니터링, 이런 이제 업무 단위를 식별하고요. 네, 그 업무 단위별로 어떤 개인정보가 처리되는지 이제 업무표를 작성하는데요. 그 작성 전에 개인정보 영향도 등급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 단계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 뒷단에 이제 우리가 위험평가를 할 거거든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는 업무에서 네, 리스크가 생기면 그냥 일반 개인용 이름 연락처만 처리하는 일반 업무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보다 훨씬 더 크겠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또는 그 업무에서는 뭐 장애인 또는 장애 여부 또 민감 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예요. 그 업무에서 문제가 생기면 일반 업무에서 문제가 생긴 것보다 리스크가 더 크겠죠.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뒷단에서 위험 평가를 하기 때문에 네, 각각의 이제 개인정보별로 어떤 중요도가 있는지를 요 사이 단계에서 개인정보 영향도 등급표라는 걸 한번 작성하게 됩니다. 대부분 다 이게 있는 걸 갖다 붙여서 활용하게 됩니다. 네, 등급표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처리 업무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민원 관리, 상담 관리, 부정수급 관리, 모니터링, 네, 뭐 땡땡땡 교육생 관리 이런 식의 이제 단위들이 나오고 그 각각의 단위별로 어떤 개인정보가 처리되는지 정의가 되고 어떤 개인정보 처리되는지 정의가 되면 앞에 개인정보 영향도 등급표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지게 되겠죠.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나 민감정보가 처리되는 업무라면 높은 등급, 1등급짜리 업무 이렇게 등급이 매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표를 작성하고 업무 흐름도를 작성합니다. 이 업무 흐름도는 개인정보 흐름도와는 달리 그냥 업무 절차를 그냥 흐름도로 그렸다고 보시면 돼요. 개인정보 흐름도는 아니고요. 그냥 업무를 이해하기 위한 흐름도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요 정보를 바탕으로 흐름표를 작성합니다. 요 업무 단위가 요 흐름표를 작성하는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업무를 5개로 나눴으면 흐름표가 5개가 작성된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무 흐름표와 업무 흐름도를 바탕으로 업무 흐름을 분류하고 흐름표를 작성합니다. 다음 이제 이 흐름표를 바탕으로 흐름도를 작성합니다. 흐름도는 전체 흐름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총괄 흐름도가 있고요. 아까 5개 업무를 나눴다면 5개 업무별 개인정보 흐름도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럼 총 6개의 흐름도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흐름도가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구조도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나 시스템 구성을 분석하고 보안 시스템 현황을 분석하고 그 구조도와 현황표를 작성하게 되면 요 흐름 분석 단계가 이제 끝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플로우 있죠. 이것도 외우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희 40분이라서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고 저희가 1시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